숭실 지역구 의원에게 묻다를 주제로 이수진 국회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2교시는 숭실 청년 정치를 논하다를 주제로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힘들어지는 청년의 현실, 어느새 허상이 되어버린 내 집 마련의 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란 무엇일까요? 20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치,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님은 10년간 꾸준히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법안, 검찰과 법무부 문제, 그린벨트 해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며 다양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의 평등보단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이준석 위원님을 만나볼까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저를 뭐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 방송인 뭐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문 내용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랜선 교양 수업에 찾아주신 네. 혹은 찾아주셨어야 했던 그 세 분의 정치 인사분들 중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연령대가 가장 근접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한 지가 13년대 돼가니까요. 네. 네. 그렇게 안 보이셔서 몰랐습니다. 네, 정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오시면서 대학 때 생각도 좀 많이 나실 것 같고 유학 생활을 하셔서 조금 다르겠지만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병역 특례로 해결하면서 교육봉사단체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소득층 중학생을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단체는 지속되고 있고 제가 대학생들은 사실 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가고 있긴 한데 그런데 오늘 정치에 관한 걸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심각한 걸 네. 가볍게 풀어주실 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그게 업이니까요. 네. 이게 입으로 하고 사는 네. 업이니까 잘 해봐야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준석 위원님께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질문 먼저 만나볼까요? 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지를 뽑아주신 이후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읽고 위원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익명으로 온 질문인데요. 요즘 2030 세대는 취업난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취업을 성공하여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여 실질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청년층의 정치인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정치인이 적은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만큼 정치가 매력적인 직업일까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은 제가 해보니까 부는 안 생기던데요. 예. 정말이요? 그리고 뭐 명예는 다소 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권력이 센지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과거만큼 지향하는 사람 자체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영웅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정치라 그러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웅으로 공인받아야지만 그 권위가 생기는 건데 옛날에 뭐 60년대 이럴 때는 산업화를 이끈 사람들 경제 발전 만들었으니까 야, 저 사람들 잘한다. 정치도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졌던 거고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집권하신 분들은 민주화 운동하면서 야, 그래 민주화하면서 쟤네 잘했다. 그러니까 정치도 한번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당장 2030 세대한테 가가지고 우리 2030 세대 중에서 누가 리더냐 물어보면 답 잘 못해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건 왜냐하면은 그 앞에 말했던 그 세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당시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당연히 경제 발전하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독재 저항하는 게 당연한 목표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과연 뭘 해결해 달라는 건가에 대해 가지고 그 공감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네. 청년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 어른들은 너는 모른다, 어려서 이런 얘기 낄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그런 문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문화가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요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죠. 예. 이준석이 방송 나가면은 방송 댓글에 보면은 이준석 내용 반박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다 무슨 뭐 저 새끼는 살아보지도 않고 세상을 다 아는 척 얘기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댓글 사는 사람보다는 제가 정치 영역에서 더 많이 살아봤겠죠. 그런데 제가 왜 동네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여의도 근처에 가본 적 없는 사람한테 저 새끼가 정치에 대해서 뭘 하냐 이런 얘기 왜 들어야 되냐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거기엔 그냥 저같이 맞서면 돼요. 맞서면은 일순간 그냥 뭐 싸가지 없는 소리는 듣겠지만은 절대 내용에 반박 못 하거든요. 예. 도대체 여의도는커녕 뭐 그 정치 언저리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 축구장에 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보통 국가대표 경기 보면은 욕하잖아요 보면은 저 인간이 뭐 개다리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위축될 필요가 없는 그냥 어느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겪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가 정치에 대한 경례를 얘기할 때도 만약에 뭐 아는 게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아주 뭐 네 가지 없게 당신은 그럼 정치해봤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 중에 좀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무시하면 되고 아니면 뭐 설득해야죠.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할 땐 이거 맞는데 내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보통 그러면 손 들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성세대와의 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같이 술자리나 그 대화하는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색깔치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랑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얘기해 가지고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누군가에게서 주입된 것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을 강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담론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듣고 온 사람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보수 유튜브 본 사람이 그 그대로 얘기하든지 이 두 가지를 갖고 술집에서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만약에 자기 얘기를 자기가 진짜 고민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반박이 들어오고 그럼 나도 내 의견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남의 의견을 수입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을 만들었을 때 사고 구조까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안 되면 에이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수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거를 본인이 고민하면서 체득하면 되는데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보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뭐 김어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이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면은 어제 무슨 뭐 보수 유튜브 봤더니만 이런 얘기하는데 너는 그래서 나쁜 놈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준의 담론 가지고 정치가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좀 합리적인 의견들이 위축될 수는 있지만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네. 정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만나볼까요? 예. 아이고 첫 번째 부처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어서. 네, 두 번째 질문은 화학공학과 백승훈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이준석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될 20대는 앞으로의 자산 마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많은 세금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세금을 올리는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세금 규제 외에 어떠한 방식이 집값을 잡는 정책이 될 거라 예상하시나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제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 초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상계동이 제 고향인데 상계동에 제가 앞으로 영원히 실거주하기 위해 가지고 상계동에 유일하게 새로 지어지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이제 조합원 신분이 됐는데 그거 사는데 저는 진짜 오히려 제가 그 집을 산 이유는 앞으로 한 30년 동안 전 정치하면서 계속 제 주택 구매나 이런 게 노출될 거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길게 살려면 새 집을 사고 싶었어요. 네. 상계동에 보면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 지하 주차장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그냥 간 건데 저는 젊은 세대 대부분이 아마 비슷한 욕구가 있을 거라 봐요. 오히려 투기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주택이라 그러면 좀 새 집에 가길 원할 것이고, 예, 그리고 왠지 좀 지하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 아침마다 차 밀고 있는 게 싫고, 이렇다면은 그런 걸 원할 거라 보는데, 서울에 지금 통계를 보면요, 서울에 있는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에요. 그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오히려 살기에는 적절한 조건이 아니겠죠.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매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좀 뭔가 불만이 있을 때 통계 들먹거리면서 이제 니들이 선동당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주택 보급률이 뭐 100%를 넘었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연 젊은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주택은 그 중에 얼마나 되겠느냐 했을 때 굉장히 보급률이 그냥 허상에 가까운 수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공급을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형식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선 임대냐 자가 보유냐에 있어가지고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10평대, 20평대 초반대 정도의 주택이 되는데, 이 주택이 과연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은 세대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주택이냐? 그건 아닐 거라 보거든요. 지금의 원룸에 사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원룸이 삶의 지향점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간 단계로서 보고 있을 것인데, 저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그 중간 단계지 결국 젊은 세대가 마지막에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엔 자가 보유를 늘리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던져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지금 20평대 주택에 이제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옛날엔 이런 고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주택이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 평당 서울에서 한 4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싼 지역도 4천 5천만 원까지 가는데, 혹시 그 사회자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용도실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지금 새 집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고 네. 이렇게 준비하는 와중에 새 집을 둥지를 이제 틀어서 네. 촬영 다음날 이사를 가기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용도실의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을 모두 옵션으로 갖고 있는 곳을 찾기는 정말 어렵죠.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상계동에 어릴 때 살았을 때 20평대 후반대 30평대 초반대 주택에 살았는데, 그 안에 보통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게 다용도실, 주방,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똑같은 저희 아버지가 신혼생활 시작했던 동네에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주택에 살면서 가장 방에서 동선상 안 가게 되는 게 다용도실, 주방, 그다음에 베란다예요.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밖에서 이제 점심까지 저녁까지 다 먹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고, 빨래는 제가 1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하기 위해 다용도실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양이 많지 않으신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옷을 잘 안 갈아입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베란다 같은 경우는 빨래는 널거나 이럴 공간으로서도 의미도 별로 없는 게, 제가 아까 해외 생활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만약에 빨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코인 세탁이 훨씬 편해요. 집에서 바로 하는 게 왜 편하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건조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걷어가지고 접은 다음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저한테 아. 문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다용도실의 가치를 얼마나 산정하냐를 제가 보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까 제가 평당 서울에서 주택 가격이 평당 한 5천만 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다용도실이 보통 1.5평에서 2평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의 가치는 1억 정도 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은 빨래 해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1억 원 이상의 빨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1억 원 이상의 빨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내 집에 두고 빨래 세탁기까지 놓고 물과 온수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밖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은가? 그 공간으로서 한두 평에 1억 이상의 주택 구입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베란다에 빨래 넣을 공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주방에서 내가 요즘 한 끼도 잘 안 먹는데 주방에 한 3-4평을 투자한다는 것. 주방의 가치라는 것이 그 3-4평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 될 텐데, 지금 서울의 평균 주택 구매가로 봤을 때, 그러면은 내가 2억 원 이상의 밥을 해 먹을 리가 있느냐, 거기서 평생 살아도. 이제 그런 지점들이 고민의 지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젊은 세대가 원하는 주택의 형태가 뭐냐라는 걸 봐야 될 텐데, 저는 만약에 제가 앞으로 이제 주공 아파트나 아니면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의 주택을 넣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주방과 다용도실과 베란다가 없는 주택을, 그 한 4-5평 빠진 주택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억 싸게 공급한다면은 내가 그걸 사겠냐 안 사겠냐 했을 때 오히려 전 그거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삶의 변화에 우리 주택 정책이 따라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공 아파트로 대부분을 공급하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요. 예.
예를 들어 주방 같은 것들 공유 주방으로 넣기도 하고, 빨래는 지하에 가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빨래방까지 머리 갈 것도 없고 지하에 가면은 그런 어떤 건조기까지 있는 빨래 공간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의 설계나 아니면 공급할 때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금과 아니면 금융 정책만으로 어떻게 그 공급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런 얘기들이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오면은 공급 정책의 궤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요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택 부동산 문제가 많이 뜨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각자의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 까느라 바쁘고, 어떤 사람은 세금 정책, 어떤 사람은 뭐 임대주택 정책 이런 거 보느라 바쁜데, 저는 요즘 뭐 하냐면 시간 나면은 인터넷상에 각 나라의 주택 도면 보고 다녀요. 네, 도면. 결국 내가 지금 나도 이제 젊은 세대로서 내가 원하는 주택의 모양은 어떤 거지? 그래서 제가 아는 건축가분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아, 이 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그분들이 놀라워해요. 보면은 정치한 사람이 부동산 다루면서 건축의 영역까지 고민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식의 어쨌든 좀 틀을 깨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2030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 우리의 수요라는 거는 차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요, 굉장히 작은 것에서 그 수요가 맞습니다. 다르거든요. 그 나이 든 세대와. 근데 그게 사실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집을 구할 때 조건이 제발 지하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만 바라봤던 것처럼, 제 아는 동생은 차 살 때 그 예전에, 이건 몇 년 된 얘기지만은 블루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고 차를 고른 적도 있었어요. 옛날 한 10년쯤 된 얘기지만은.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다 니즈를 맞춰 나가는 게 정치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집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 우리의 화두에 오르니까요. 네. 한번 다시 다른 질문을 예. 통해서 더 깊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익명으로 들어온 사연인데요.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신천지나 이태원 클럽 때처럼 확산되는 건 아닌지,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역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뭐 개별 방역이죠. 우리가 뭐 화생방 터져도 보면은 각자 마스크 쓰는 건 우선 하는 것처럼 개별로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은경 본부장이라는 그 분 매번 TV에서 보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은 질병관리본부에 있으면서 신경 쓰는 거는, 그 사람은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여러 가지예요. 보면은 확진자 수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솔직히 생각하면 간단하죠. 사회 자체를 다 폐쇄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이동이 차단되고 그러면 되겠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한테 그 수치적 목표를 강제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해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자께서는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었는데요. 학교 폭력은 회장이 말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선생님이 나선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때리지 말아야지, 맞지 말아야지, 이 정도. 가정에서 교육이 또 학교에서 교육이, 정부에서의 교육이 어느 하나 삐걱될 경우에는 학교는 언제든 어디서든 맹점이 등장하고 그 안에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고, 저 역시도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욕 문자 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해서 그 친구들이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도움을 제 답을 들으면 약간 허탈하실 텐데,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이 수치적 목표를 강제하다 보면 이런 네. 일들이 발생해요. 수치적으로 학교 폭력을 화끈하게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면 진짜 학교 폭력 다 사라져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 뭐냐면은, 최근에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얼마나 웃긴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바뀌었죠, 그분은. 그래서 경찰청장이 뭘 했냐면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몇십 프로 감소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당연하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갔으니까 스쿨존 사고가 줄어들겠죠. 뭐 이런 것처럼 통계적 수치를 어쨌든 줄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그걸 부각시키는 방법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 제가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한 가지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해외 외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요 우리랑 보도의 궤가 약간 달라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 집단 방역이라는 얘기를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제 통제형 방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할 때 랜덤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1,000명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검사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확진자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확진자는 아닌데 황체가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이걸 보면 현재 우리 상황을 알고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언제 잠잠할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공 따라다니는 축구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이게 중학교 때 제가 축구하다 보면요, 그 중학교 축구는 뭐냐면은 공이 뜨는 방향으로 다 날아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 옆에 10명씩 붙어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선진 축구를 하려 그러면은 각자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보세요. 처음에 신천지 터졌을 때 신천지에 전부 다 몰려가고 방역이 거기 집중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이제 뭐 사랑제일교회 여기 확진자 많다고 하고 뭐 파주에 스타벅스 확진자 많다 그러니까 그쪽에 다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감염을 다루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이상 그런 어떤 개별 방어, 공 따라다니는 축구라는 게 크게 의미는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좀 솔직담백해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K 방역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선전 구호에 가까운 구호입니다. 방역 잘하면 그냥 잘하면 되는 거지. K 방역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보면은. 저는 뭐 대만이 비슷하게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방역 수치를 굉장히 낮게 유지한다 해서 T 방역이다 이러고 대만이 뭐 홍보한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지역과 사회 감염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방식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는 장기화를 각오해야 될 것이고 랜덤 샘플 조사라든지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정은경 본부장이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감염을 최소화하고 숫자를 줄이는 방식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포괄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합니다. 그 당장 이번에 그 PC방이랑 영업정지 내리니까 인터넷상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PC방 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그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같이 붙여놨거든요. 니들이 뭔데 우리 영업하지 말라 그러냐. 스타벅스에서 확진자 많이 나왔던 스타벅스는 왜 폐쇄 안 하고 PC방을 폐쇄하라 그러냐. 우리가 만만하냐 뭐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사회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네. 축구처럼 빌드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방역에 있어서. 담백해져야 된다 국민들한테. 아 이게 지금 뭐 교회 쫓아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방역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올해 말까지 또는 내년까지는 상당한 어떤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6.25 때 북한이 쳐들어온 것보다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북한이 우리 쪽으로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데 라디오 나가가지고 좀 있으면 우리 국군이 이제 북진을 시작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 믿다가 한강 다리도 못 건너고 한강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까지 정말 깊은 내용을 얘기해봤는데요. 네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네. 질문을 드려도 예, 괜찮을까요? 예. 저희 숭실대학교를 오늘 처음 네. 찾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의 명석한 두뇌라면 네. 숭실대 삼행시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위트 있게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어려운데 숭실대. 숭실대로 삼행시. 숭실대학교보단 숭실대가 낫죠. 아 그렇죠. 네, 그럼 숭실대로 삼행시 조금 시간 드릴까요? 숭구리당당. 실, 실수 없이. 대, 아 대.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게 숭실대 모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 그러면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숭실대로. 더 나은 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숭구리당당 실수 없이 대충 넘어가자가 예. 숭실대인 거죠? 지금 제 마음입니다. 이걸 접하는. 아, 네. 삼행시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하려면 뭐 격식 갖춰 제가 만약 이낙연 총리 빙의하자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네. 숭, 숭고한 뭐 실, 실질적인
뭐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학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안 오셨다고 숭실이당당으로 일단 결론을 맺어볼게요.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행사는 최소한의 스텝 운영으로 모든 스텝들이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마이크의 커버 교체와 소독을 통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신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번째 질문은 의생명 시스템학부의 이루리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성님 팬이에요. 의원으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그 똑똑함 때문입니다. 지금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을 정주행 중이에요. 이 프로에서 이준성님의 플레이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번 볼 때마다 명석한 두뇌와 그 전략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 모든 수를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님 실제로 만나 뵙고 싶어요. 사인 받고 싶어요. 라고 전해주셨네요. 예, 저는 뭐 상계동 언저리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상계동 오시면은. 근데 그 지니어스 지금 학우님이신데 지니어스 보셨으면은 고등학교 때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뭐 상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때 많이 봤었는데 그 문제 해결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됐는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니어스라는 게임을 그 방송을 보면요. 십수명의 참여자들이 다들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들 또는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보통 자기 플레이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간단한 게 뭐냐면은 눈치를 봐요. 예. 보통 지니어스의 방송인이거나 일반인이거나 이 두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처음에 가면은 방송 욕심에선지 아니면 살고 싶은 욕구에선지 모르겠지만은 연예인 파벌 쪽으로 방송인 파벌 쪽으로 붙으려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출연자들이 뭐 카메라도 처음 나가고 분장도 처음 받아보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방송인들에게 농락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저는 아무래도 방송보다 좀 더 이제 쌀벌한 전장인 정치에서 해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휘둘림 좀 적었기 때문에 거기서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니어스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거기에 조작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데 조작은 없습니다. 예, 조작은 없고요. 그 상금이 한 이제 1억 정도 걸리게 되면요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작을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한 사람만 1억 받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짜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조작은 없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약한 인간들의 군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비이상적인 이런 행동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 살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네? 현재 실시간 댓글이랑 아니, 예. 이제 질문들이 정말 핫하다고 들었는데요. 열심히 질문 보내줬는데 답은 다 해야죠. 그래도. 네. 예. 그러면은 예. 댓글들에 대한 반응도 한번 보고 예. 실시간 반응들이 전부 사이다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왔는데 어느 지점이 그렇다는 거지? 이낙연 총리 얘긴가? 아니면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 어느 지점에서 사이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발언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한번 10년 전에 트렌드가 휩쓸고 지나간 건데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갑갑함을 느끼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 보고 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사실 우리 사회에 너무 이제 엄숙주의나 아니면 금기시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서로 소통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할 말하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예. 네, 다른 반응들 중에는요. 네. 사이다뿐만 아니라 팩트 폭력기다, 뭐 네. 팩력배라고 네. 아시죠?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또 이준석 의원님이 해주신 숭구리당당 네. 예. 숭실대 그 새 삼행시가 엄청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예상하셨나요?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냥 제가 숭실이당당. 하버드 갖고 해도 비슷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버드 출신이시니까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하버드 출신인데 버, 버틸 재간이 없네요. 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예. 지금도 이미 핫한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예. 그러면 이렇게 팽력배, 네. 사이다와 같은 이준석 위원님처럼 젊은 정치인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도전하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고시 통과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진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문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아니 속된 말로 촌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몇 명 없고 그리고 서울에 유학 간 사람 특히 몇 명 없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래도 우리 동네 대표가 되려면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공부 잘한 사람한테 그 대표자 역할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80%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일반 대학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고시 합격했던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떤 컴퓨터나 영어나 이런 것의 지식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지금 정치라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능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엔 도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물어봐요. 혹시 구의원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구의원 연봉이 한 3천 정도 돼요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구의원에 지금 지망하시는 분들 당선되신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인지 한번 읽어보느냐 했을 때 동네에서 굉장히 그냥 생활인들이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 하시는 분들 특히 많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구의원으로 겸임해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의 능력치는 제 생각에 대학생들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살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의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선거구에 따라 다르지만 3등까지도 당선이 돼요.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고등학교 뭐 수락고등학교라든지 재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25살이 돼가지고 구의원 출마하잖아요. 고등학교 동문만 긁어 모아도 고등학교 생활만 제대로 했어도 긁어 모아도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정치라는 데 있어서 나쁜 시작이 아니라 보고 저는 그런 의미의 정치가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했을 때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20, 30대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정치판에 입문하기에는 참 장벽이 큽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선으로부터 또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정치한 데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뭐 그 교육봉사단체 아까 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아가지고 낙하산도 아니고 원래 헬리콥터로 이제 투하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보통은 정당에서 최고위원이나 비대위원 이런 거 살아가면서 한 번 해보기도 힘든데 저는 한 4번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최고위원 3번에 비대위원 1번,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저 같은 모델은 사실 모델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저한테 이준석 씨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전제 조건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으로 정치 시작했는데 이준석까지 정치 시작하려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당이 우선 비상사태에 빠져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이준석이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간 이상 이준석과 비슷한 모델은 사람들 신선함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각자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그 정당에서 나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낼 정도의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정당에 보면 지금 무수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정치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두들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당은 이미 잡은 곡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상의 어떤 정당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본인의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알아서 찾아보세요. 뭐 제가 그것까지 컨설팅 해드릴 건 아니고. 예. 제2의 이준석이 아닌 제1의 누군가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항상 제 피곤한 게 뭐냐면 지난 제가 정치한 지 8년쯤 됐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항상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분들이 뭐 민주당에서 영입되든지 어디서 영입되든지 꼭 인터뷰하면 첫 번째 타이틀이 이거예요. 이준석의 대항마.
저는 그분을 대항하고 싶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희 안티로 정치 시작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컨셉보다는 본인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자정보공학부 강민정 학우의 질문입니다. 취업, 번아웃, 비혼주의 등 현실에서 청년들을 짓누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도 접합니다. 하지만 혐오로 먼저 접하게 됩니다. 지역 감정, 젠더 이슈 등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엮이면서 정치 혐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정치에 무지한 사람보다는 시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젊은 세대야말로 표를 던질 때 굉장히 비용과 그다음에 혜택의 계산을 잘해야 되는 세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세대가 지금 20대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앞으로 한 60년 앞으로 수명이 더 연장되면 70년 이상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받는 모든 혜택은 본인이 70년 동안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사회 진출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보통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기꾼들이 많이 찾아듭니다. 몸이 아픈 사람한테 막 신흥 종교가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병을 고쳐주겠다 이러는 것이고 뭐 보통 이제 돈이 부족 없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맡기면 뭐 2배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사기꾼들이 극성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실제로 힘들다 보니까 젊은 세대한테 특화된 사기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를 8년째 하고 있지만은 제가 절대 어디 가서 저는 청년을 위한 정치하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경제학과 모든 사회적 지식에 따르면은 저는 도저히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경제학이나 아니면 제가 배운 어쨌든 경영의 한계에서는 일자리라 함은 경제 전반이 활성화됨과 더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누가 회사를 창업을 해요. 그러면 돈을 대는 사람은 뭐 장년층일 테고 중간 관리자는 이제 뭐 한 40대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고 새로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20, 30대가 할 테고 이런 구조화에서 누가 창업을 하면은 골고루 일자리가 생겨요. 절대 저는 청년의 일자리만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강의실 불 끄기 일자리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회에 부담이 될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자 20대를 위한 일자리 따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공공 일자리에 신입을 많이 뽑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나중에 비용 부담이 돼요. 내가 지금 신입으로서 취업하는 만큼 내 자식 세대에 나중에 20년 뒤에 가보면은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회자께서 그 아나운서 일도 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KBS나 MBC 이런 곳들이 요즘 아나운서 안 뽑았어요 한동안. 거의 한 8년 가까이 안 뽑았어요 신입으로. 왜냐? 그 적체가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기업 전반으로 인해 이런 적체가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그 끌어당긴 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가 이제 그걸 알아챈 거죠. 아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을 선악의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지지했었는데 이게 선악이 아니구나 보니까 저 선한 의도를 바탕으로 굉장한 삽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당장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에서도 한 11% 12% 정도인가요? 본인이 그 간단한 시험 보는 거에서 하위로 분류돼 가지고 전환 안 되신 분들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비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지금 뭐 그런 어떤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의료 정책 같은 것도요 보면은 여러분 의료보험 부담 비용은 늘어나겠지만은 여러분 아마 젊은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MRI 공짜로 해준다고요? MRI 보험되게 해준다고요? 20대 30대가 MRI 찍을 일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계산을 잘해가지고 표를 던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질문 빨리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 6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네, 익명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란 노력한 자가 성공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청년 정치의 종착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정치 분야를 보게 되면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거나 노력에 의한 정당한 대가보다는 부당하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치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이준석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정당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자, 아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었는데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랑 잘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정치는 우리 사회를 이끄는 가장 거대한 권력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이게 굉장히 뭐 양립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 다 아니거든요 보면은. 왜냐하면 정치권 여의도 언저리에 가보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스타벅스가 엄청 많아요. 한 6개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을 만들 때 열심히 하는 사람 뽑을 겁니까? 잘하는 사람 뽑을 겁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건 연공서열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당을 위해 선신해 왔느냐, 얼마나 정치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보기도 힘든 행사 같은 거 계속 눈도장 찍으면서 다녔느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잘한다는 것은 말고 실력이 좋은 사람을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실력주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연공서열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는 우리가 한번 겪어보면 압니다. 그거는. 예. 근데 지금 정당에서 각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정치로 꼬시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 많이, 아까 제가 사기꾼 얘기했잖아요. 보면 정당은 그렇게 오는, 정당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잡은 고기라 생각하고 별로 배려해 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각 정당에서 청년 정치를 육성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사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청년 정치학교라는 정당의 육성 프로그램들 보통 보면 뭐가 있냐면요, 특강밖에 없어요. 그냥 보면은. 예, 특강 20번 들으면 청년 정치학교 무슨 뭐 졸업한대요. 자,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면 안 될 정도의 사람이 특강 20번 들어가지고 갑자기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정치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보면은. 전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은 절대 육성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저는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꼬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육성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선발주의로 가야 된다. 그 선발주의라 함은 공정한 기준과 잣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바른정당 있으면서 저는 청년위원회 이런 거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절대 안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라는 게 그거거든요. 자, 청년위원회라는 걸 정당에 만들어요. 그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누구 뭐 배척할 수 없거든요. 그럼 보통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정치하고 싶고 시간 많고 돈 있어서 돈 걱정 없는 사람, 요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보통 모입니다. 정치하고 싶고 시간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젊은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고 내가 진짜 취업하느라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 사람 시간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알바해가지고 월세 내기도 바쁜데 이 사람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행사 가가지고 정치인한테 눈도장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청년위원회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20년째 그런 데서 뒹굴다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한테 자리를 내놓아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교 폭력을 없애면 학교를 없애는 게 제일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처럼 여의도에 정치 낭인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는 걸 없애려면은 그냥 그런 거 안 만들면 돼요. 예. 그런 거 안 만들고 다만 선발이라 함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쟁할 때 공정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 때 청년위원회는 안 만들었지만은 뭘 했냐면 청년 토론 배틀을 만들었어요. 청년들 중에서 누구나 지망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저희가 32강부터 해가지고 토론 배틀을 했거든요. 그 토론 배틀에서 최고 성적을 낸 1등이 가가지고 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구를 필요 없이 바로 능력이 입증된 사람들한테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건 육성이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 방식이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이 방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른정당에서 토론 배틀을 해가지고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이 숭실대학교 출신의 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참여도 했었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모델이 옳다고 보는 것이지 절대 가가지고 뭐 특강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 정치는 안 길러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 질문 가기 전에요. 예. 그럼 이준석 위원님은 예. 본인의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치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냉정합니다. 예, 방송 냉정해 가지고 시청률이 안 나오면은 잘려요. 그러니까 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네, 잘하고 계신 이준석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경제학과 전동민 학우의 질문입니다. 제 주변의 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보수는 늙은 정치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의 사람이 되든 다 똑같다.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청년 세대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가 점점 커져만 가는데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님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아쉽게 낙선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저는 위원님과 같은 젊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의 정계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의 정계 진출의 부재에 대해 위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활발한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남들이 여러분을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치적 아이디어들. 예. 아침에 여러분이 뭐 학교 가면서 아니면 출근하면서 들은 라디오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곱씹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진행자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고 그 생각이 집단적인 사고를 이룰 때 정치인들은요 저 세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찰지게 모여지는 게 관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꼭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이 든 사람도 그거 찾아가지고 그 니즈를 맞춥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제가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지점이 딱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발굴한 데 있어가지고 오늘도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토론하십시오. 싸우고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저랑 하태경 의원이 그게 잘 된다고 좀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도 사실 그런 온라인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얻고 또 의견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오늘도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고 오셨나요? 저는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잠시 쉬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제 페이스북은 난장판입니다 보면은 예, 와가지고 5만 가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메시지 하면 오늘도 불이 납니다. 예, 근데 저한테 입시 컨설팅 해달라는 사람 말고는 다 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의견 교류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주변의 친구들과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같이 하는 분과 그 고민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시 컨설팅에 대한 메시지는 알고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그거 해서 드렸으니까요. 뭐 그건 돈 받고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네, 메시지 그러니까 실하면 안 그런 됩니다. 그거는. 메시지는 지양해 주시고요. 예. 아까 실시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네. 야당으로서의 부족한 점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준석 위원님의 시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지점은 결국 보수의 관점에 있어가지고 운동장에 어디까지가 우리가 포용해야 될 국민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관점이 좀 이해가 덜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 강경 보수가 얘기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뭐 예전엔 반공이었죠. 그리고 지금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은 51% 이상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만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3선 4선 의원이 돼서도 똑같은 얘기만 이제 똑같은 레퍼토리만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 담론이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보고, 그래서 저랑 하태경 의원이 초기에 노력했던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은 안보의 이슈를 넘어서 가지고 다양한 사회 아젠다를 건드릴 때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젠더 이슈다 이렇게 봤는데, 젠더 이슈란 영역을 진보는 일찍 캐치해가지고 그 페미니즘으로 발달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에 상당한 진영을 구축해 놓은 현 상태인데,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평등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새로운 관점의 젠더 이슈에 대해 가지고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로 제가 모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모 원로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이제 좀 젠더 이슈를 다뤄봅시다 그랬더니만은 젠더 이슈랑 트랜스젠더랑 뭐가 다른지 모르고 트랜스젠더 이슈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관점이어가지고 곤란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이걸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젠더 이슈에 대한 관점이라는 게 확립되면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발언들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다른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그 82년생 김지영 담론에 대해 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82년 저도 85년생인데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은 상당 부분 허구가 많다. 도대체 내 친구들 중에서, 저도 여성인 친구들이 많겠지만은 그들 중에서 너는 대학 가지 말라고 얘기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예? 너는 맛있는 반찬 먹지 말라고 얘기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어떤 부풀려진 담론보다 그렇게 불쌍함으로 경쟁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82년생 김지영보다 41년생 이명박이 절대 더 불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명박이라는 단어에 버튼이 눌려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담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어떤 우리 세대의 젠더 담론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못 살았어 이렇게 나오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좀 진일보한 담론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쪽 이슈들 하태경 의원을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볼 텐데요. 네. 다음으로는 벌써 8번째 네. 질문이네요. 전자정보공학부 이일규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최근 집권 여당의 젠더 갈등, 인국공, 조국 사태, 성추문 등과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전히 호감도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또한 청년층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청년층의 정책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탓이 일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준석 위원님 이후로는 야당의 젊은 위원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미래통합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젊은 세대 이슈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아지게 되면은 그거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좀 그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저랑 세대는 저보다 이제 한 15살까지 차이 나지만 하태경 의원이 이런 거 캐치해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많은 것처럼, 저는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진 이슈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하나씩 발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저랑 하태경 의원에게 다른 이제 통합당 후보보다 표가 많이 왔던 거는 그 젊은 세대의 표가 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저희 당에 나갔던 많은 후보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 이슈를 어떻게 캐치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겠느냐. 그런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당한테 실망한 부분들 아까 열거해 주셨는데, 그 원래 내려갈 팀은 내려갑니다. 예. 저도 야구 보고 이러는데, 야구 보면 초반에 이제 힘줬던 팀들, 초반에 투수 혹사시키고 이렇게 막 혹사시켰던 팀들 나중에 가면은 후반부 가면은 다 성적 떨어지거든요. DTD 이론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지금 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초기에 그렇게 기세 올리면서 본인들이 적폐몰이하고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적폐고 토착외구다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반사작용으로 더 욕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민주당은 DTD 이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 하나, 둘, 셋, 넷, 9개 정도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질문들을 또 깊은 내용을 얘기해봤는데요. 네.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이건 정말 유익했다 하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들은 하루에 꽤 많이 받기 때문에 좀 편안함을 느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편안한 중에서 가장 좋았다는 좋은 건 질문은 지니어스 얘기할 때 제일 좋습니다. 예, 지니어스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많은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이 영역으로 들어온 지점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그쪽에서 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이 영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제가 지니어스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지니어스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2015년에 지니어스하고 2016년에 첫 선거 출마했거든요. 지니어스 하는 걸 보고 저한테 연예기획사 대표님이 연락 와가지고 꼭 선거를 나가겠느냐, 저한테 억대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방송계에 남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전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니어스는 저한테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방송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을 하셨고 이분도 잘 선택을 받으신 것 아, 예.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생명 시스템학부 이루리 학우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또 깊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위원님 오늘 하루 성실대학교와 함께하신 것 소감 좀 어떠셨나요? 예, 뭐 사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긴 하지만요. 그 정치라는 것, 대한민국에서 뭐 문화 권력, 언론 권력 이런 얘기 하지만은 다 그거 부질없는 겁니다. 결국엔 정치 권력이 바로 서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한테 심판을 받는 대상인 정치인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은 심판할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입받아서 활동하지도 마시고 의견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당연히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에 따라 가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고 정책에 대한 의견 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사탕발림을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너무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앞으로 속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이수진 의원님께서는 예. 꼭 학교에 놀러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위원님께도 저희가 그런 약속을 좀 받아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인 받고 싶은 분들도 많고 더 지니어스를 통해서 위원님을 아는 분들이 많은 텐데 좀 그럼 담론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될까요? 제가 사실 정치하기 전까지 1년에 4번씩 숭실대학교 캠퍼스를 몰래 잠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아유, 저희가 그 어쩌다가 오셨나요? 교육봉사단체 하는 거 그거 음. 그 선생 모집 포스터 붙이려고 계속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 캠퍼스에서 뭐 한번 불러주십시오. 불러주면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학교 앞에 있는 사거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럼 그거를 알려고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그 앞에 진짜 좋겠습니다. 뭐가 있죠?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 사거리인가? 네, 그러면 오셔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까지 이준석 위원님과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그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